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안녕하세요. 아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입니다. 지난 6월 11일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날을 맞아 그 교육청과 일선학교 그 61개 교에서 You in I,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한마음이란 뜻을 가진 교육복지사업 홍보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서 대전시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이름 짓기 공모전과 전 직원 출근길 맞이 이벤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 간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날이라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 교육청 뭘 좀 알리려면은 제대로 알고 슬로건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너와 나는 한마음이란 뜻을 가진 영어 슬로건으로 You in I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법상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 뜻을 해석하면 내 몸속에 당신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읽혀지기가 쉽습니다. 무슨 성교육 슬로건도 아니고요. 이런 게 바로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복지사업. 얼마 전 대전시 교육청은 심신이 불편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특수순회교육 대상 장애 학생들을 급식꾸러미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전시 교육청의 입장은 원래 이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기 때문에 급식 대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급식 대상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급식꾸러미를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언론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대전시 교육청은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급식꾸러미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치이지 이후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고 논의해보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순회교육 대상 장애 학생은 대전에 108명이 있다고 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똑같은 학생들이면서 이 장애 학생들은 그동안 대전시나 대전시 교육청으로부터 급식 지원을 받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인데요. 한 해 1억 원 남짓하는 고작 108명을 위한 급식비를 마련조차 하지 못하는 대전시 교육청이 말도 안 되는 영어 슬로건 써가면서 교육복지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대전시 교육감에게 올해 배정된 업무 추진비는 9,68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동우 대전시 교육감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간다는 명목으로 먹는 데에만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요. 고급 중화요리집, 복요리 전문점, 흑염소와 영양탕 파는 보양식집, 횟집, 정말 메뉴도 다양했습니다. 교육수장이 시민의 열쇠로 이렇게 비싸고 좋은 것 드시러 다니는 사이 교육청에서 교육복지 공감대를 형성한다면서 이상한 슬로건을 가지고 보도자료 뿌리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행사를 하는 사이 몸이 불편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평소 급식 지원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시민 열쇠 가지고 그렇게 좋은 거 많이 드시니까 좋습니까? 정 PD의 질문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요즘 뭔일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충청투데이 최연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임시즌 10에 함께해 주시기로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지난 한 주간 우리 지역에 있었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인데, 어떤 뉴스가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들인지 소개해 주시죠.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대전 지역 연고 야구단이죠. 하나이글스의 최다 연패를 향하는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 녹음이 금요일이니까 어제까지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까지 봤을 때 17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일 목요일자로 이제 17연패를 달성을 해서 사실상 프로야구사에서 가장 많은 연패 기록인 1985년 산미 슈퍼스타즈의 18연패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자님은 산미 슈퍼스타즈 잘 모르시죠? 저는 네.
92년생이라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이네요. 네, 예전에 굉장히 인천을 연고로 했던 그런 그러니까 네. 약체 이미지가 강했던 그런 팀이었는데 와, 네네네. 한화이글스가 시즌 초반만 해도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가 이런 걸로 주목을 받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앞서 지난 7일 한영덕 전 하나이글스 감독이 14연패의 책임을 지고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결국 하나이글스 사령탑에서 물러난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와중에 하나이글스가 CJ 제일지상이랑 협업을 해서 한정판만두 이그리그 불꽃 왕교자를 출시했는데 왕교자를 출시했다고요? 이게 이런 협업한 그런 협업판이요?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나 봐요. 그동안 하나이글스가. 네. 네. 그래서 본래 취지는 그 프로야구 무관중 시대를 막았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경기를 즐기는 직관족들에게 좀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고자 CJ와 함께 네. 선보인 상품이라고는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사실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출시가 됐다면 좋은 반응을 얻었겠지만 지금 역대 최악의 성적을 바라보고 있어서 웃픈 콜라보레이션이네요. 네, 오프죠. 이게 만두라서 또 하나 부처 팬들이 속 터지지 말라는 의미냐 이런 얘기도 네. 있고 또 CJ가 아니라 실력과의 콜라보는 언제쯤 출시가 되느냐 이런 웃지 못할 반응들이 네티즌 사이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이 한화이글스 문제는 감독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감독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 많이들 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뭐 김성근 감독이나 김웅용 감독, 네. 아니면 네. 김인식 감독 이런 분들도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했고 또 한대하 감독도 그랬고 이번에 한용덕 감독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이 한화이글스의 암흑기를 감독의 문제로 귀결시킬 수 있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감독의 손은 이제 떠났다라는 반응이 나는 게 이제 육성하고 좀 실력 키워야할 좀 라이징 스포츠 스타들이 다른 구단에 비해 적다는 게 좀 팬들의 시각이에요. 네. 이제 오늘 금요일에 롯데전과 함께 다음 2연패를 더 달성할 시 이제 국내 프로야구가 아닌 아시아 최다 연패라는 정말 웃지 못할 슬픈 기록까지 달성하게 될 그런 형국입니다. 이 한화이글스가 최근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성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 한 시즌이 끝나면은 신인 드래프트를 할 때요. 성적이 안 좋은 팀부터 이제 고를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한화이글스에서는 상당히 이른 순번의 신인 선수들이 그동안 뽑아왔는데 이게 선수를 잘못 뽑은 건지 그렇다면 스카우트 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육성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잘못된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잘못된 측면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비단 뭐 개인 하나라는 그룹이 사기업이니까 한화이글스 구단 자체도 뭐 일종의 사기업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은 사실 프로야구 구단들이 뭐 적자 운영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모기업에서 홍보비를 지출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감면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자라고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그리고 또 경기장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공공재 성격도 강한데 이거는 너무 좀 구단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 연패 수렁을 빠져나오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금요일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방송 올라가고요. 기자님 전망하시기에는 기록 경신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멈출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뭐 아니면 도라고 응. 애초에 기록 경신하고 아예 쇄신을 해서 A부터 Z까지 싹 혁신을 하는 게 왜냐하면 기록 경신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좀 덜 아프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네. 차라리 그래서 언론이든 뭐 이제 지역 사회에서든 정말 채찍질을 강하게 하시려면 기록을 경신을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이글스 팬인데 제발 멈춰라 이런 생각보다는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막 이런 마음이 솔직히 더 드는 게 정말 이제는 그 지경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픈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디 하나이글스의 기록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난주에도 한번 다뤘던 이야기이긴 한데 그 대전 문화재단이요. 박동천 그 대표가 결국 사표가 이제 수리가 된 거죠. 그렇죠. 수리가 됐고요. 지금 이제 새로 차기 수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이제 임용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그런데 여지껏 6명의 그 역대 대표들이 임기를 채운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면서요? 박동천 전 대표이사 직전의 대표였죠. 이춘하 전 대표이사 역시 대전 문화재단에서 개최했던 국제 기타 콩쿠르 불공정 심사가 지역사회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대표에 대한 임기 만료가 좀 지역 문화인들에게는 좀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박동천 대표도 무려 1년 4개월이나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사직서를 돌연 제출을 하게 되면서 네. 지금 이 문화재단 자체에 대한 조직이 과연 건강한지 아니면 어디서부터 좀 근본적으로 문제인지를 좀 지적하는 그런 높아졌죠. 네, 이 문화재단은 이 대표들이 그동안 낙마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대전 시민들 중에서 대전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나? 뭐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대전이 문화의 볼모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불모지다고. 그 외형은 굉장히 화려하게 갖췄을지언정 정말 그 대전 시민들의 문화 활동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노력들을 했는지 사실 저는 그 문제를 더 짚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려면 이제 대전 예술인 복지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업무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재단은 지금 올해가 개관한 지 11년째가 되는 해가 돼요. 네. 근데 여전히 예술인 복지에 대한 그런 조직이 없어요. 다른 타 광역시랑 비교했을 때도 그런 복지 정책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올해 박동천 전 대표이사가 그런 예술인 복지팀 내지는 과를 좀 신설을 하겠다 조직 개편 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직 개편 자체가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는 무기한 연기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 일부 그 문화예술인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들만의 리그가 너무 세지 않은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재단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만약에 필요하다라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말씀하신 대로 복지라든지 예술인들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이 더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문화재단의 문제가 과연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재단 구성원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대전시의 그런 시스템 문제인지는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게 세 가지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세 가지 다. 네네.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대표가 선임이 돼도 이런 중도적 악마 사태는 계속 되풀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이글스나 대전 문화재단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센트럴파크 이제 뭐 사업을 추진하겠다 얼마 전에 이제 대전시에서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뭐 최종 계획안이 나왔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이걸 두고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센트럴파크라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굉장히 아직은 낮아요. 기본 설계 단계이고 언제든지 또 수정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직은 좀 인식 자체가 낮은데 일단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서구 일원에 10개의 공원이 있어요. 시민들을 위한 예를 들면 보람 공원, 준산대 공원 등등 10개 공원이 있는데 이 10개 공원을 연결을 해서 거대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죠. 네. 이게 허태정 대전시장의 약속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8년간 942억 원을 투입을 해서 도시 숲 네트워크
길을 또 구축하고 하늘숲길, 빗물순환 체계 개선 등 좀 다양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친환경 도시로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거창한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이 그 녹지 조성 이런 거보다는 공원들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로 시설물 같은 거 설치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대로라면은 둔산동 그 공원 일대 큰 도로들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대전에서도. 네, 그 매연 위를 구름 속도 아니고 매연 위에 있는 데크 위에서 힐링을 해라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연결을 어떤 식으로 하고 이 조성 자체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안까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뭐 그 뻔하잖아요. 위로 하늘길 조성 이러면은 도로 위를 연결한다는데 그럼 그 얘기가 그 얘기겠죠. 뭐 특별한 뭐 캡슐을 씌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진일보된 어떤 정책 방향이 더 나오진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시설물 연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죠. 그리고 대전에서 서구가 그 공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곳인데 거기에다가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걸 조성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역 균형 발전, 대전에서 이제 동서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 사업을 물론 공약은 내세웠습니다만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저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상 지금 이게 트램 사업도 고려가 돼야 되고 지금 올해만 봤을 땐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기금이 다 소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런 거대 하드웨어 사업을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많은 상황입니다. 네,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나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다 같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이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지금 지역의 어젠다를 재난지원, 기본소득,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삶이 바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공원, 시설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물론은 그 전까지는 이런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올해 들어서 상황이 급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됐고 비대면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미래 사회를 봤을 때는 이게 좀 역행하는 사업이라고도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또 다른 신변종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을 좀 모이게끔 하자라는 취지인데 현 시점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좀 역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대전시에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비록 이제 이런 공약을 했지만은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상했던 예산을 코로나 지원 이런 데 시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박수칠 시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의 좀 너무 그 낭만적인 기대는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은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왜 세계적인 명품 그런 도심 속의 공원을 만들면 관광객이 대전으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초반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나 런던의 하이드파크 같은 굉장히 유명한 공원들은 사람들이 그 공원에 가기 위해 뉴욕이나 런던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이나 런던에 간 김에 거기를 들르는 거지. 결국은 뉴욕이나 런던의 그런 컨텐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서 빛을 발하는 건데 대전에 그런 센트럴파크가 생긴다고 해서 과연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너무 순진한 그런 기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뉴스 3가지, 그 최대 연패 위기에 놓여 있는 하나이글스 그리고 대전 문화재단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그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밑그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자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요즘 뭔 일 이슈 충청투데이 최윤수 기자였습니다. 네, 달콤살벌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대전시 내 모든 학교에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호수단 여자고등학교 교사이자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정섭 교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는 것입니다하고는 방송이 처음이시죠? 예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워낙 오랜만이라 착각하셨나 봐요. 아, 전에 하셨었나요? 저희 방송과 같이? 대세남 오신 걸로. 스튜디오에 한번 찾아가서 아, 예전에. 그 소규모 학교 기런문교. 네, 맞네요. 기런문교. 그 문제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나 일부러 지금 농담하신 줄 알았는데. 머리가 나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연결한 거는 온라인 스튜디오를 대전시 교육청에서 모든 그 시내 학교에다가 이제 구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얼핏 들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것도 최초로 시도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우선 이 온라인 스튜디오라는 게 뭐죠? 이게 온라인 스튜디오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이 모든 학년 아이들이 등교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순환 등교로 이제 원격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 스튜디오 도입을 논의하는 시점에는 많은 학교가 이제 원격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실시간 온라인 방송이나 화상회의 이런 거를 하려면 현재 학교에는 스튜디오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조명 같은 거 이런 촬영 장비들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설치를 해서 이 원격 수업 운영을 돕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한 거고요. 얼핏 들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좋아요. 아니 취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일시에 모든 학교에 설치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전면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는. 네. 우선 제가 그 말씀 드렸을 때 얼핏 들은 생각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학교에 학급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 여러 학급에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걸 뭐 순번을 정해놓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순번을 정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오래 걸릴 것이고 그런 실효성 부분에는 분명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교조에서 내신 성명을 보니까 이게 일단은 시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립이 돼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려면 시의회에서 그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기 전에 발표부터 했다 뭐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시의회가 한참 추경 예산안 심의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40여일 전인 4월 27일 날 대전시 교육청이 벌써 보도자를 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 내용은 전국에서 최초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293개 교회 1,500만 원씩 약 43억여 원을 들여서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냈어요. 이제 계획을 발표한 거다라고 교육청은 해명을 하고 있긴 한데 그 모든 언론이 그 지역의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청자나 청취자 입장에서는 대전시 교육이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게 온라인 스튜디오를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시의회에서 심의 결과 예산이 삭감됐다거나 아니면 사업 집행 방식이 바뀌게 되면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때 옳지 않은 정보를 받은 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주장은 추경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서둘러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지나치게 좀 성과를 포장하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 이런 관행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이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했는데 이미 그 떡을 확보한 것처럼 너무 좀 성급하게 홍보한 게 아니냐. 그런.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지금 추경 한참 진행 중인데?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개수 조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육위원들이 이제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간에 걸쳐서 좀 심의를 했는데, 네, 방송 녹음 기준으로 하면은 지난주 목요일, 그쵸?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6월 9일하고 10일 이틀간에 걸쳐서 좀 문제 제기가 좀 있었는데요. 김인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기존의 방송실하고 차별성이 뭐냐, 이거 중국 투자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또 이제 정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장의 의견 수렴이 지금 좀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정말로 많은 학교가 이거를 잘 활용할 것인지 실효성 검토가 부족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합리적인 지적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단 교육 상임위 차원에서는 어떻게 개수 조정이 됐냐면 예산 삭감 자체를 하진 않았어요.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고 다만 사업 집행 방식을 교육청이 원래 올린 원안은 모든 그 초중고 특수 각종 학교에 일괄 교부를 하는 거였는데 예산을 그렇게 하지 않고 희망하는 학교에 그 1,500만 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걸로 교육위원회가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실효성이 없는 게 교장들 입장에서는 돈을 준다는데 그거를 마다할 학교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교육청이 1,5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 필요 없어. 그럼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왜 우리 학교는 그거 안 해요?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무능한 교장이 되는 거고 학부모들한테 또 민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또 이제 예결이랑 본회의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면 예산 자체를 좀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삭감을 하고 일반화를 나중에 시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어정쩡하게 이렇게 절충하듯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명서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네. 그 대전시 의회하고 그 대전시 네. 그리고 대전시 교육청이 이제 연찬회를 제주도에서 가졌었잖아요. 그때 예, 건대사가 원안 가결이었는데 자꾸 맞아요. 좀 떠오르기도 하는 좀 그런 생각이 그게 좀 드네요.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게 좀 심각한 게 저희가 이제 그런 주장을 했지만 현재 그 온라인 스튜디오가 설치된 학교가 있거든요. 네, 대전에도요. 어디냐면 대전에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그 고교 학점제 시범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서대전 고등학교고 하나는 이제 한밭고인데요. 이 교육위원회에서 이 한밭고를 방문을 하거나 해서 의견을 들어봤다고 합니다. 네. 거기는 이제 온라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현직 교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격적이에요. 그 온라인 스튜디오가 설치되고 나서 그 활용을 한 교사가 10명이 안 된다.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는데요? 거의 1년 가까운데요. 네,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 온라인 스튜디오를 활용한 교사가 이제 전체 만약에 50명이라고 하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걸 잘 활용하면 좋죠. 좋은데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만든 영어 전용 교실 같은 거 지금 거의 활용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학 전용 교실, 과학 전용 교실 이런 것들 처음에는 반짝 관심을 이렇게 받긴 하는데 사진 찍기는 좋잖아요. 사진 찍기는. 그러니까요. 성과를 포장하기에는 참 좋은데 실질적인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먼지가 쌓이고 이러거든요. 제가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대로 이거를 선생님들이 과연 많은 선생님들이 쓰신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예요. 하나밖에 설치 안 할 거 아니에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 거죠. 이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선생님들이 지금 오프라인 수업도 해야 되지, 온라인 수업도 해야 되지, 행정 업무도 해야 되지, 거기에 또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설치해놓고 안 쓰면 또 안 쓴다고 뭐라고 하고 또 하려고 하면 일은 또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게 그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좀 담기지 않은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이 초중고 이번에 설치하겠다는 293개 학교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초등이거든요. 네. 근데 초등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봤어요. 제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초등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교실에 있단 말이에요. 네. 중등은 이제 뭐 특별실이나 뭐 이제 학년실에 이렇게 따로 있지만 초등은 아이들하고 늘 같이 이렇게 교실에 있는데 이게 좀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온라인 스튜디오라는 게. 그래서 정작 필요한 거는 이제 기자재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거. 네. 물론 이제 뭐 이제 그 촬영을 위해서 뭐 조명 같은 거는 이제 뭐 필요하겠지만 그런 게 사실 시급한 건데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장비 지원이 차라리 훨씬 더 낫지 그런 그럴싸한 스튜디오를 꾸며놓는 것보다는 좀 더 장비를 필요하신 분들이 더 쓸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게 낫다. 네, 그런데 그런 지적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대전시교육청 요즘 돈이 엄청 많은가 봐요. 이번에 또 추경안에 그게 없지 않아요. 이 온라인 원격 수업 관련해서 기자재 구입비를 모든 초중고 유치원은 빼고요. 네. 초중고에 학교당 600만 원씩 교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제 원안 의결을 했어요. 이 교육 상임위가.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본회의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304개 학교에 600만 원씩 하면 18억인데 그 지원이 될 텐데 거기에 더해서 또 1,500만 원씩 들여서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시민의 혈세를 돈 많은데 왜 그 순회 교육 받는 장애 학생들은 평소에 급식도 지원 안 해준대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지금 제 말이 지금 그거잖아요. 정작 필요한 교육복지나 이런 데는 돈을 인색하게 쓰고 이게 너무 이게 성과 포장하는 데에만 전시행정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게 아니냐. 우리 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아니면 교육 환경을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지원해야 될 것들이 산적한데 이런 좀 사진 찍기 좋은 거에 너무 좀 몰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말 이게 앞으로도 단순히 온라인 스튜디오뿐만이 아니고 어떤 정책을 시행하든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학교에서 필요한 거. 그런데 어떠세요? 앞으로 이제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돌았죠. 설동호 교육감께서 지금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 일선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실 것 같나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건 여기저기 행사 뛰시는 건 계속 하실 것 같아요. 뭐 야구장 심지어 그 얘기 들으셨나요? 지금 한화이글스가 지금 이제 뭐 16연패 했고 이제 지금 신기록 경기실 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무관중 경기잖아요. 네. 근데 해마다 이제 교육감님이 시구 시구 내지는 해설을 하세요. 네, CNB에서 하는 거? 네, CNB에서 잠깐. 참나 그거 왜 하나 모르겠어. 하셨더라고. 올해 무관중 경기인데도 하셔가지고 뭐 대전교육 시책이 어떻고 뭐 코로나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그런 활동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전망이 드냅니다. 네, 대전 시민들과 그 교육을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잘 좀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교도 대전지부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정섭 대전 호스턴여자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입니다. 정진호 PD의 먼데이 대전을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시각을 들어보는 코너 외나무다리 시간입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죠. 네, 이번 주에는 모건대학교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와 국민의당 전 수석 부대변인 김세환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진보예요, 보수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수님 진보적 성향이 많이 있다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진보적 사이드에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세환 부대변인께서는 과거 그 몸담았던 정당이 그래도 보수였으니까 중도 정당입니다. 네. 우선은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본인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 저는 모건대학교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보적인 이슈에 관심이 많은데요. 개인의 자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생각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세한 부대변인. 예, 과거에 정당 생활했다가 요즘 좀 쉬고 있고요. 요즘에는 좀 스포츠 체육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거 출신이시잖아요. 예, 체육. 예. 시티즌 사장 하셨었죠? 네. 시티즌이 그 처분됐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잘못됐죠. 잘못됐어요. 예. 그 제대로 값 받은 거 맞는 것 같아요. 못 받았죠. 그때 얼마였죠? 4억인가 6억 주고 뭐 이게 기업의 뭐 민간 민영화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건 파는 거잖아요. 매각한 거니까. 뭐 말씀 나왔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에서 그게 오르다 그르다를 떠나서 절차적 과정을 너무 시민들의 동의 없이 공론화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부분은 역사에 아마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평가. 알겠습니다. 이 두 분과 이번 주는 이제 외나무다리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오늘 첫 번째 다룰 얘기는 북한이 얼마 전에 이제 김여정 그 부부장 성명을 내면서 삐라살포 중단 안 하면은 모든 걸 단절하겠다 하고 하더니 며칠 지나서 이제 진짜로 모든 채널을 단절을 했어요. 그리고 대남 사업이 아니라 대적 사업 이렇게 좀 강도 높게 그 우리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선을 긋는 그런 액션을 취했거든요. 일단 그 북한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남북 관계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있고 북한의 경우에는 꼭 남한만 생각하고서 하는 게 아니기 미국.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 뭐 다 있어요.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너무 쉽게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복잡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복잡하게 한다면 이제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세게 나올수록 선택지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하고의 관계를 끊고 나면 이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도 선택할 수 있고 남한하고도 이제 아무런 부채감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뭐 통미봉남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방식이 상당히 북한으로부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한 건 뭐냐면 그냥 가정에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어떤 향으로 행동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상대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남한하고 얽혀 있으면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끊어놓고 보면은 이제는 서로 대응하기 쉬운 거거든요. 한국도 우리 입장에서도 북한에서 어떤 대응을 하든 우리가 선택지가 이제 많아지는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가 과격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어디로 튈지 모르죠. 예, 지금 심지어는 미국 국내에서 군대를 동원하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데, 근데 해외에서 만일 그런 걸 일으킨다면 가정을 해서,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유일하게 건들만한 게 북한밖에 없어요. 미국은 실은. 특히 뭐 그 정당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이슈가 터지면 예, 다 똘똘 뭉치는 그런. 뭉치니까요. 근데 이게 두 군데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이스라엘하고 중동인데 그거 외에 이제 다른 데를 건든다면 지금같이 중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과격한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북한의 경우가 남한하고 이게 관계가 있다면 선택지가 별로 없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선은 남한과의 관계보다는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정책을 취한 게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수였다.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에도 북한에 이게 그대로 관계가 얽혀 있으면 북한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먼저 북한하고 얘기해보고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공식적 관계는 없는 상태에서 비공식적 관계만 가동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이런 안보 위협 이런 것들이 국내 이슈로 또 부각될 수 있으니까 그런 위기가 조성됐을 때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김세한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좀 나누어서 보는데 어쨌든 한 가지 결론으로 도출되기는 해요. 뭐냐면 이게 있을 만한 행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북한이 먼저 약속 깨고 먼저 이렇게 남한을 자극하고 이렇게 약속 위반하는 건 계속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 중에서 뭐 투정 비슷하게 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건 뭐냐면
지금 유엔 대북 제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자력갱생을 하자고 김정은이 이제 국민들 단합 차원에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겹치면서 뭐 중국마저도 들어오는 물자가 끊기고 또 내부에 아마 코로나가 북한에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왔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돌파구를 찾으려면 역시 남한 우리 대한민국을 때려야 우리 대한민국과 투정을 부려야 여기서부터 뭔가 대화의 실타래가 풀어지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라는 것을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끌어들인 얘기에 불과하다. 두 가지 얘기네요. 하나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패턴들은 과거부터 좀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대한민국과의 그런 긴장 관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던 그런 이제 불만들 아니면은 그런 지적하는 지점들은 남북 합의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거를 안 지킨 측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쪽에도 책임이 크지 않나요? 저는 그 부분을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뭐 어떤 전 장관님께서는 뭐 누구요? 합의 뭐 어떤 장관님이요? 정세현 네, 전 통일부 장관께서 께서는 뭐 합의와 합의는 뭐 조약보다도 우선시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맞다고 보는데 저는 그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합의 자체도 과거에부터 북한하고 남한 우리나라가 합의를 할 때 국회 인준이 통과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합의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합의지 국민적 동의나 국회 동의를 받은 합의는 아니다. 다만 그래도 그것들한테 힘을 실어줬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시점서부터 지금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나 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야죠. 그런 제스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북한이 그 대북 전단 하나 딱 집으니까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은 조금 아마추어적인 대응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삐라 살포해야 하도록 내둬야 되는 막아야 돼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잘라서 얘기하기보다는 뭐 뒤에 뭐 얘기는 나오겠지만 아니요 시간 없어요 빨리 그거 듣고 다음 넘어가려고. 법으로 제정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그 전 정부에서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하지 말라고 권고하되 막지 말아야 된다. 아니 법으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그 대북 시민 단체들 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어떻게 삐라 이거 살포 내둬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막아야 돼요? 정부에서? 이 부분은 뭐 막는 방법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있을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어차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은 지금 북한이 이 선택을 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건 공감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분명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른 거거든요. 저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봐요. 일시적인. 이게 항상 그랬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리스크가 서로 크니까 남북한 리스크가 크니까 잠깐 이 시기를 가질 건데 아마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연말까지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거다.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입장,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전환점이 필요해요. 교수님 보시기엔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다른 그 양쪽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건데 트럼프 리스크가 있다고. 그게 저는 제일 크다고 봐요. 남북한이 지금 당장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가장 큰 지금 주목해야 될 요인은 트럼프가 지금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는 게 심각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두 자리차. 예, 14%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두 자리 처음으로 두 자리대로 떨어졌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지지가 이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걸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점수로 몇 점 정도 매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시고 싶으세요? 판문점 회담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점수가 높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8, 90점까지 올라갔었는데 예, 지금 몇 점 정도? 저는 아직도 뭐 그 시약점 이상은 아직은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시약점 이상은 유지하고 있다. 네, 70점 이상이다. 70점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김세환 부대변인께서는 정치적인 선거적으로만 봤을 때는 거의 한 90% 이상
정책이라고 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우리 국민들 전체 입장이나 아니면 남북 관계의 평화 무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거의 40-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성과가 별로 없었다. 낙제다. 성과가 없었다. 성과가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에만 성과가 있었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70년 동안이나 이렇게 단절돼 있었는데 그게 뭐 1, 2년 사이에 해결되는 건 사실 좀 물리적으로 어렵잖아요. 여러 난관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얼만큼 긴 호흡으로 이 남북 문제를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일단은 그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거의 단절됐던 여러 가지가 복원됐다라고 일정 부분 복원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성과는 네, 저도 한 말씀은 드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 그 방향은 좀 맞다고 봐요. 그게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것을 너무 정략적이나 선거적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유리할 때는 단물 빨아먹듯이 확 이득을 취해가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때리면 뭔가 이렇게 좀 주춤주춤하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수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문제도 법으로 제정하라 이런 거를 떠나서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하고의 관계, 한국과 중국하고의 관계 이런 관계들로 대화를 하면서 북한이 이렇게 남한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한중 관계나 한미 관계나 또 북한과 미국 관계도 불편해진다라는 것들을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방향이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세환 부대변인 말씀 들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세력이 크게 두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미래통합당 같은 분들 이제 뭐 퍼주기 뭐 이렇게 뭐 굴욕적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통일운동 하시는 뭐 NL 계열 분들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데 김세환 부대 얘기 들으니까 어째 그 NL 계열 하시는 더 좌스러운 얘기로 들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죠.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이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결국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두 분 예상하셨어요? 이번에는 좀 아니지 않을까 했는데 뭐.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편으로 조금 구속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의심스러웠죠. 또 살아날까. 과거의 망령.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니까 삼성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못 건드린다. 이런 것들이 또 데자뷰가 일어날까봐 그게 걱정이었는데 역시 일어났다. 그 부분은 100% 공감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거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 두 분 다 그건 일치하시는 생각인가요? 네. 삼성의 일종의 삼성이 독특한 유일한 존재로 남아 있잖아요. 이 사법 정의에 있어서 뭐 이게 언론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 예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한 목소리들을 생각보다 덜 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인가요? 7개월 구속됐다가 나왔어요. 그 구속된 사유가 뇌물 혐의예요. 근데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할 때 먼저 지분이 부족하니까 국민연금 그걸 끌어들이려고 최순실한테 뇌물 준 거. 그래서 그게 그렇죠. 법으로 증명이 돼서 들어갔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한번 대략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렇게 한 행위라는 것을 그때 이미 한번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최순실, 이재용 다 같이 한 대 묶어서 비판하고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물론 하야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엮여 있으니까 했고 이제는 본인들이 정권 다 갖고 나서 편하니까 여기 기각된 다음에는 한마디 정당의 민주당에서 논평이 하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왔어요? 나온 걸 보지를 못했고 한마디 한 사람이 박용진 의원이고 정의당이 심상정 의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거 치지 마시고요. 소리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이 삼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개인 문제가 아니고 이재용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본인 마음대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고 그 뒤에 있는 어떤 그 삼성을 그동안 운영하는 방식 그 시스템 자체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은 제 생각에는 삼성 임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규모 투자자들
또 특히 이제 엄청난 변호사들이 그 주변에 있잖아요. 전관들이 네, 상당하죠. 전관들이 엄청나게 있는 이 그룹들이 사실 이거를 그냥 끌고 가고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거지 일종의 그러니까 경제 적폐 같은 거죠,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상징적인 인물 당신이 다치면 안 된다.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순간에 지금 얘기하신 그 전체를 보고서 이 그 뒤 배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걸 보고서 그 사람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찔러버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이재용 대신에 뭐 집단지도 체제를 한다든가 다른 운영 방식으로 갈 텐데 누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돈 엄청나게 많은데 아버지는 돌아가시지도 못하고 누워 계시고 뭐 누구는 자살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로 그 개인으로 보는 저는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불행한 사람인데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언론도 좀 문제인 게 그 조국 전 장관 그 사단 났을 때만 해도 그 표창장 하나 가지고 한 달 넘게 동안 그렇게 뜯어대더니 이거는 사존 없는 분식 회계가 이미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막 증거 인멸하려고 막 바닥에 숨겼다가 이런 다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라 경제가 위기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삼성의 역할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 이걸 정말 언론이라고 해야 될지 저는 우리나라 언론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까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뭐 원체 오랜 기간 검찰이 수사를 했다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취할 가능성이 있긴 있다고 봅니다. 할 것 같긴 한데 의미 없는 행위라고 보고 재청구해도 기각될 것 같다. 네, 이미 기각을 할 때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 최순실 농단 국정농단 때 영장 1차에선 기각됐고 나중에 이제 발부된 거였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네. 뭐 거기서 이제 한번 절차를 거친다고 하니까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고 뭐 불구속 재판도 가능하죠. 재판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도 검찰이 손을 터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는 걸 보면은 국민들이 느끼기엔 적어도 사법정의가 좀 공평하게 느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외나무다리는요, 북한의 그 대남 연락 채널 단절과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이 과연 어떤지,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모건대학교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와 국민의당 전수석 부대변인 네, 김세환 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로부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상식. 이번 주에는 법률 시간인데요. 어마무시한 법, 법무법인 충청우산의 서진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저희 이번 I'm 시즌 10에 함께 해주시기로 해갖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네, 대사남 하시다가 아임으로 강등되신 분. 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네 우리가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네. 네, 오늘은 그 우리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때 그 금성백조라는 그 우리 지역의 중견 그 건설사에서 그 허태정 당시 이제 대전시장 후보 캠프 측하고 이은건 의원 후원회 쪽에다가 이제 뭐 이른바 쪼개기 후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후원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한 상태죠. 맞습니다. 그 2018년 11월에서 12월에 이 의원 후원에 3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이 금성백조 이사와 이제 A 씨를 뭐 재판을 넘겼는데요. 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쯤에서 시장 후보 후원에 2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때 가짜 직원 10명 이름이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의원 보좌관이 후원금을 요청했다고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이 3천만 원을 기부한 것이 허위로 등재한 직원 15명의 임금 지급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에 이 후원에 허위 등재 직원 명의로 2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 명의 개인 명의로 200만 원씩을 후원을 했기 때문에 형식상 보면은 정치자금법에 위반이 되지 않은 소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체 명의로 기부를 한 경우에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인 거죠. 하나는 그 금성백조 대표하고 임원이
예. 그 가짜 직원 명의로 해가지고 그 예. 월급을 준 걸로처럼 해서 그 비자금을 네네. 조성했다는 거 이거는 맞습니다. 예. 그 횡령 네, 업무상의 횡령이 될 수 있죠. 네 그게 이제 예. 그런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그 가짜 직원이 허태정 시장 후보나 아니면은 이은건 의원에게 후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만 도용해서 각 정치인 캠프에다가 후원금을 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준 게 아니라 금성백제에서 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체가 지급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네. 또 연간 금액도 초과를 하고요. 그런 네. 경우에. 예. 우리 지금 현행 네. 정치자금법에서는 그러니까 단체나 조직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줄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 후원금의 그 기부의 정치자금에 대한 기부에 관련된 거는 이 정치자금법 외에는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이 정치자금법 제31조에 의해서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법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어서 꼭 단체 명의가 아니더라도 이 관련된 자금인 경우에도 기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순순히 개인이 그 정치인을 후원하고 싶었을 때 또 일정량의 그 금액 제한 안에 환도 안에서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하나의 후원회에도 할 수 있는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 후보자 등의 경우에는 1천만 원 각각, 그리고 뭐 중앙당이나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또 익명 기부의 경우에는 1회 10만 원 이하, 그리고 연간 12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익명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는 1년에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 네. 거고 네. 자기 명의를 드러내놓고 할 때는 정치인 한 명당 최대 1년에 500만 원까지. 네. 그리고 대통령 후보인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네. 근데 내가 그렇게 500만 원씩 4명을 후원할 수도 있는데 2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후원하는 분이 계실까요? 네. 그 적은 돈이 아닌데. 네. 근데 이번 금성백조의 사례 봤을 때는 그 개인이 했다, 그러니까 명의상 개인이 했다 할지라도 금성백조에서 한 걸로 이제 판결이 나면은 결론이 나면은 2천만 원이니까 한도도 초과한 거고 네. 또 명의도 도용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처벌을 받는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이게 그 후원을 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지금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 이제 비자금이어서 이 법인 자금에 해당하는지는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자금이 회사 돈인지 몰랐다, 개인 돈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진짜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 네. 아까 얘기한 그 업무상 횡령을 인정하는 그런 발언 아닌가요? 그렇죠. 네, 업무상 횡령은 인정을 하는 거고 정치자금법의 경우에는 이제 고의성이 없었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근데 남의 명의를 그렇게 네. 도용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가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이와 같은 좀 경위를 봤을 때 네. 이런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이 기부금을 형성을 하고 이것을 한 명의 이름이 아닌 여러 명의 직원의 명의로 입금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이 경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고의성은 인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받은 쪽은 어떤가요? 받은 쪽, 그러니까 우선은 이 후원,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준 사람은 내가 이것을 후원금이 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주었지만 만약에 이와 같이 형식상 직원 명의로 이 후원인 기부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지급이 되었을 경우에 받는 쪽에서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준 쪽이야. 네. 비자금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받은 네. 쪽에서는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직원들 명의로 해갖고 준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개인이 그냥 후원을 한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주었다고 해서 받는 쪽도 같이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자금인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정치인 쪽에 네.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뇌물죄는 준 쪽도 처벌받고 받은 쪽도 처벌을 받는 건데 이거는 정치자금법은 받은 쪽에서 그게 난 적법한 줄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론 처벌받는 조항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사실관계를 통해서 뭐 알선을 했다든지 아니면 청탁을 했다든지 뭐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단순히 후원에, 그러니까 정말 많은 후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원인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뭐 고의성이 없고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좀 이렇게 공평하다고 생각이 안 드네요. 이렇게 거래는 형성이 됐는데, 거래는 이루어졌는데 받은 쪽에서는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어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너무 네, 2013년도에 예전에 좀 한때 문제가 됐었던 혹시 성목회 입법노비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십니다. 네. 이와 같은 사건도 좀 이번 사안과 좀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국 청원경찰 친목협의회가 이제 임원들이 공모해가지고 개인 명의 후원금 명목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그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 청목회 간부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요. 그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국회의원 6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이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하더라도 이한테 불법성이나 고의성이 인정이 돼서 뭐 벌금형이긴 합니다만 처벌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네. 이게 왜 민감할 수 있냐면은 그 대전시는 지난번 그 권선택 전 시장이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중간에 낙마를 하게 됐잖아요. 그 시정 공백이 좀 많이 있었었고, 근데 이번 사건에 허태정 시장 캠프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재현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시민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정치자금법에 관련해서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전시장이나 이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네. 아무래도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단계에서 그 직접적인 그런 연관이 없었다고 보아서 실질적으로 준 사람과 그리고 회계 책임자 정도까지만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정치자금법이 좀 정치인 쪽에 다소 좀 유리하게 그 적용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특히 후원회 같은 경우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결성을 할 수 있는데 그 일반 사람들 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시민의 눈높이에는 약간 좀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희 정치자금법에서는 이제 불법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 이제 바나나 30일 이내 바나나도 되어 있는데 이 바나나는 규정 같은 경우에는 또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모르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이 불법 후원금인 것을 알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뭐 즉각적인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르고 받았다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모르고 받았지만 돌려주라는 규정은 있는데 만약에 안 돌려줘 배째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네, 그렇죠. 들을수록 더 정치인에게 너무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 같네요. 과연 몇 명의 시민들이 정말 그 정치인이 좋아서 후원을 할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정말 내가 저 정치인이 좋아가지고 막 팬덤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역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본인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인관계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정치자금법도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정치자금법에서 단체 기부를 아예 제한을 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요. 뭐 좀 이 투명성과 함께 이 정치자금법을 법인이나 단체까지 확대하지 않은 그런 입법 취지를 좀 살폈을 때 이하를 실질적으로 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방송 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마무시한 법의 법무법인 충청호산 서진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수요일 웬스데이 대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